70세 넘어서 상팔자 소리 듣는 분들, 돈이 엄청 많아서 그럴까요? 자식이 효도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주변을 한번 보세요. 매일 복지관 가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데도 마음은 늘 불안하고 나 잘 살고 있나 의심하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반면에 가진 건 소박해도 얼굴에 평온함이 가득한 진짜 상팔자들이 있어요. 그 차이는 딱 6가지에서 갈립니다. 이걸 모르면 남은 30년이 고달프고, 이걸 알면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부터 황금기로 바뀝니다. 특히 60세 이상이라면 오늘 이 내용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 테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댓글에 지금 계신 지역 이름과 숫자 1 남겨주세요. 상상도 못하는 큰 복이 여러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자, 지금 이야기 시작합니다. 충남 공주, 금강이 내려다 보이는 오래된 동네입니다. 골목마다 감나무가 서 있고 아침이면 어디선가 된장찌개 냄새가 흘러나오는 그런 곳이에요. 이 동네에 20년 넘게 이웃으로 살아온 두 분이 있습니다. 이말숙 어르신, 올해 73, 그리고 최갑순 어르신, 75. 두 분은 같은 골목에 살고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형편입니다. 자식들은 멀리 살고 남편은 먼저 보냈거나 몸이 불편하고 한 달에 손에 쥐는 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말숙 어르신은 국민연금 65만원에 노인 일자리 27만원, 최갑순 어르신은 기초연금 33만원에 남편 연금 조금 비슷합니다. 사는 집도 비슷한 크기의 단층집이에요. 그런데 두 분의 하루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말숙 어르신은 요즘 동네에서 제일 밝은 분이라고 소문이 나 있어요. 얼굴에 빛이 난다고,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본다고 합니다.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에요. 복지관에서 만나도 골목에서 마주쳐도 이분 옆에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진다고들 하세요. 최갑순 어르신은 어때요? 이분은 요즘 왜 이리 사는 게 힘드냐고 하세요. 모임도 3개나 나가고 남편도 있고 이말숙 어르신보다 형편이 나쁘지 않은데도 마음이 늘 무겁다고 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뭔가 허전하고 하루를 보내고 나면 뭔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라고 하세요. 최갑순 어르신이 가끔 이말숙 어르신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해요. 쟤는 왜 저렇게 편해 보이지? 뭐가 다른 거지? 나랑 별로 다를 것도 없는데. 오늘 그 답을 드리려 합니다. 성공하는 노후는 딱 이것이 다릅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지금 내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지금부터 두 분의 하루를 함께 들여다볼게요. 아주 천천히, 아주 가까이서요. 첫 번째입니다. 상팔자로 사는 사람은 나 정도면 괜찮지라는 뻔뻔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화요일 아침 7시입니다. 공주 하늘이 막 밝아오는 시간이에요. 최갑순 어르신이 눈을 뜨십니다. 그런데 눈을 뜨자마자 하시는 것이 있어요. 손이 자동으로 머리맡 핸드폰을 향합니다. 평생 이렇게 해오셨으니 이제는 의식도 못하세요. 화면을 켜세요. 부재중 전화 없음, 문자 없음, 카카오톡 없음. 어르신이 핸드폰을 다시 내려놓으십니다. 그리고 천장을 보세요. 한숨이 나옵니다. 오늘도 아무도 연락이 없구나. 그 생각이 하루의 첫 번째 생각입니다. 아직 아침밥도 안 드셨고 세수도 안 하셨고 오늘 날씨가 어떤지도 모르시는데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 서운함이 마음 한켠을 차지했습니다. 그 생각과 함께 하루가 시작되면 그 하루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안 봐도 압니다. 아침 내내 뭔가 찜찜하고 밥도 별로 맛이 없고 괜히 남편한테 말 한마디 더 하게 되고 그렇게 하루가 흘러갑니다. 같은 시간, 같은 동네. 이말숙 어르신도 눈을 뜨십니다. 이분이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은 창문을 여는 겁니다. 공주의 아침 공기가 들어옵니다. 어르신이 그 공기를 한번 깊이 들이쉬세요. 차갑고 깨끗한 공기가 폐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리십니다. 오늘 날씨 좋겠다. 멀리 공산성 쪽으로 아침 해가 올라오는 게 보여요. 어르신이 그걸 한 20초쯤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십니다. 약을 챙기시고 밥을 지으시고 아침을 드십니다. 오늘 화요일이지 아이들 많이 오려나?
초등학교 앞 교통안전도우미 나가시는 날이거든요. 그 작은 기대가 이분의 아침을 만듭니다. 밥이 조금 더 맛있어요. 발걸음이 조금 더 가벼워요. 두 분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똑같이 눈을 떴는데 최갑순 어르신은 핸드폰부터 확인하고 이말숙 어르신은 창문부터 여십니다. 그 차이 하나가 하루를 통째로 바꿔놓습니다. 이말숙 어르신은 처음부터 이러셨던 게 아니에요. 2년 전까지는 최갑순 어르신이랑 똑같으셨어요. 아침마다 핸드폰을 보고 연락이 없으면 서운하고 그 서운함이 하루를 물들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문 앞에 서 계실 때였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아이가 지나가는데 그 아이가 뒤돌아서 한 번 더 웃어줬다고 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어르신이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내가 여기 서 있으니까 저 아이가 웃는구나. 내가 있어서 되는 일이 있구나. 내가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누군가한테 뭔가가 되는구나. 그 생각이 씨앗이 됐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셔서 처음으로 스스로한테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해요. 나 오늘 잘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달랐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세상 누구도 여러분을 귀하게 대접하지 않습니다. 자식도, 이웃도, 세상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남이 나를 인정해 줄 리가 없어요. 아침에 혼자 일어나고, 혼자 밥 짓고, 혼자 약 챙기고, 혼자 걷는 것. 그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시죠? 그런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잘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지금 이 순간 스스로한테 잘하고 있다고 말해본 적이 언제가 마지막이세요? 기억이 잘 안 나신다면 그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잘 살고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불안합니다. 반대로 그걸 아는 사람은 아무리 소박한 하루에도 편안함이 있어요. 이미 잘 살고 계세요. 다만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인정 하나가 쌓이면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상팔자로 사는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거운 고독으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화요일 오후 2시입니다. 최갑순 어르신은 오늘 모임이 없는 날이에요. 집안이 조용합니다. 남편은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어요. TV를 켜놨는데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르신이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드십니다. 인천 사는 아들 카카오톡을 열어봐요. 마지막 대화가 사흘 전이에요. 어르신이 뭔가 쓰려다가 멈추십니다. 또 내가 먼저 연락하면 귀찮아 하겠지. 핸드폰을 내려놓으십니다. 그런데 30분 뒤에 또 드십니다. 광주 딸 카톡을 열어봐요. 딸도 바쁠 텐데. 또 내려놓으십니다. TV 채널을 돌리세요. 뉴스가 나와요. 드라마가 나와요. 요리 프로그램이 나와요. 그런데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옵니다. 어르신이 창밖을 보십니다. 감나무 잎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예쁘게 보이질 않아요. 그냥 시간이 안 갑니다. 이 조용함이 편안함이 아니라 답답함으로 느껴집니다. 같은 시간, 이말숙 어르신은 부엌에 계십니다. 냄비에 물을 올려놓으셨어요. 보리차를 끓이시는 겁니다. 어르신이 찬장을 여시더니 아까 장 보다가 사다 놓은 유과 한 봉지를 꺼내십니다. 좋아하는 거예요. 볼 때마다 하나씩 사두시거든요. 차를 우려서 찻잔에 따르시고 유과를 접시에 담으시고 창가 작은 탁자에 가져다 놓으십니다. 그리고 앉으세요. 창밖으로 감나무가 보입니다. 최갑순 어르신네 감나무랑 같은 골목 감나무예요. 바람에 잎이 흔들려요. 어르신이 차를 한 모금 드십니다. 따뜻해요. 유과를 하나 드세요. 달콤해요. 어르신이 혼자 웃으십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시간. 아무도 없어도 되는 시간. 잘 보이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냥 내가 나이기만 해도 되는 시간. 그 시간이 어르신한테는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처음부터 이러셨냐고요? 아니에요. 이분도 처음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셨대요. 복지관 없는 날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몰라서 괜히 청소를 하고 괜히 냉장고를 열어보고 그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지관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셨대요. 어르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시간을 일부러 만들어 보세요.
어르신이 처음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대요. 아무것도 안 하면 뭔가 게으른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데 한번 해보셨다고 합니다. 차 한 잔 끓여서 창가에 앉아서 그냥 있어 봤더니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지더래요. 아무도 안 봐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 시간이 오히려 가장 나다운 시간이라는 걸 처음으로 느끼셨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오후가 있으세요? 아무 연락이 없는 조용한 오후가 외로운 게 아니라 내 시간인 것 같은 그런 오후. 아직 없으시다면 오늘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딱 잘라 말씀드릴게요. 전화기만 붙들고 누구한테 연락 안 오나 기다리는 분들, 죄송하지만 그게 바로 하팔자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연락이 없으면 서운하고, 서운함이 쌓이면 하루가 무너지고, 그 하루가 쌓이면 노후 전체가 흔들려요. 혼자서도 잘 노는 사람이 누구와 있어도 환영받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못 견디는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어도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로움의 뿌리가 상황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에요. 혼자 차 한 잔 마시는 시간, 창밖 보는 시간, 그 자체로 행복을 느끼는 연습. 그게 쌓이면 누가 연락을 안 해도 하루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상팔자로 사는 사람은 자식이라는 가장 큰 짐을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서운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게 진실입니다. 저녁 6시입니다. 최갑순 어르신이 밥상을 차리세요. 남편 것, 당신 것. 2그릇입니다. 된장찌개를 끓이시면서 핸드폰을 한 번 더 보십니다. 인천 아들한테서 연락이 없어요. 광주 딸한테서도 없어요. 어르신이 국자를 내려놓으시고 잠깐 서 계십니다. 별것도 아닌데. 그냥 밥 먹었냐고 한마디만 해줘도 좋겠는데. 오늘 날씨 좀 어떠냐고 한마디만 해줘도 좋겠는데.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찌개가 끓어넘칩니다. 어르신이 황급히 불을 줄이세요. 남편이 밥 다 됐냐고 방에서 부릅니다. 어르신이 네 하고 대답하시는데 그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어요. 밥상을 차려놓고 앉으시는데 밥이 별로 맛이 없습니다. 찌개도 짜게 됐어요. 오늘 저녁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자식에게 기대를 거는 순간 불행은 시작됩니다. 딱 잘라 말씀드릴게요. 자식은 효도하러 태어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 자식들은 정말 바쁩니다. 맞벌이하고 아이 키우고 대출 갚고 자기 삶을 꾸리느라 숨이 차요. 그 자식들한테 자주 연락해 주기를, 자주 와주기를, 많이 챙겨주기를 기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대가 충족이 안 될 때마다 서운함이 쌓이고 그 서운함이 말이 되어 나오면 자식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불편해지면 자식들이 연락을 더 뜸하게 해요. 기대가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말숙 어르신의 아들은 대전에 살아요. 차로 1시간 거리예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오기도 빠듯합니다. 이분도 처음엔 그게 서운하셨어요. 왜 안 오냐, 왜 연락이 없냐, 속으로 사귀다가 가끔 전화통화에서 그 서운함이 묻어나왔다고 합니다. 아들이 전화하기가 점점 부담스러워지더래요. 그걸 아신 어르신이 어느 날 결심을 하셨어요.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겠다. 기다리지 않겠다. 대신 내 하루를 내가 채우겠다고. 쉽지 않으셨어요. 처음 일주일은 핸드폰이 자꾸 눈에 밟혔다고 하십니다. 그래도 참으셨어요. 먼저 연락하면 또 기대하게 되고, 기대하면 또 실망하게 되고, 그 악순환을 끊고 싶으셨으니까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는데 아들이 먼저 전화를 해왔습니다. 엄마, 요즘 왜 연락이 없어? 어르신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 요즘 바빠. 아들이 그 말 듣고 웃었다고 해요. 그러더니 이번 주말에 내려가도 돼? 하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니 자식이 오히려 더 가까이 왔습니다. 나 요즘 바쁘니까 나중에 연락해라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세요. 기대를 끊어야 관계의 숨통이 트이고 그때 비로소 자식이 진심으로 돌아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 2가지 있어요. 기다리는 사랑과 놓아주는 사랑. 기다리는 사랑은 자식을 죄책감으로 묶습니다. 놓아주는 사랑은 자식을 진심으로 오게 만들어요. 4번째입니다. 상팔자로 사는 사람은 관계의 다이어트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목요일 오후입니다. 최갑순 어르신이 경로당 모임에서 돌아오십니다.
오늘 2시간 있다 오셨어요. 골목 어귀에 들어서시는데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오늘 또 누구 아들이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는 이야기, 누구는 딸이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준다는 이야기, 누구는 이번에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거기 있을 때는 그냥 웃고 계셨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 마음이 시립니다. 우리 아들은 전화도 뜸한데 내가 뭘 잘못 키운 건가? 그 생각이 꼬리를 물어요. 집에 들어오셔서 소파에 앉으세요. 피곤한데 마음도 무겁고. 그런데 내일 또 개모임이 있어요. 안 나가자니 뭔가 빠지는 것 같고 나가자니 이렇게 되고. 그 사이에서 오늘도 흔들리고 계십니다. 이말숙 어르신은 2년 전에 결단을 내리셨어요. 모임이 3개였는데 나가고 나면 늘 마음이 무거운 2개를 정리하셨습니다. 직장 동료 모임이랑 동네 개모임이었어요. 처음엔 정말 섭섭하셨다고 합니다. 수십 년 알고 지낸 사람들인데 왠지 그 사람들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막상 정리하고 나니까 달랐어요. 남은 복지관 친목 모임에서 만나는 분들과 전혀 다른 시간을 보내게 됐다고 하십니다. 자식 자랑 대신 오늘 뭐 먹었냐는 이야기, 집값 이야기 대신 어디 가보고 싶다는 이야기, 용돈 이야기 대신 요즘 뭐가 재밌냐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오가니까 집에 돌아올 때 마음이 달랐어요. 가볍고 따뜻하고 또 만나고 싶었습니다. 관계의 수가 줄었는데 외로움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깊이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딱 잘라 말씀드릴게요. 만나고 나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억지로 나가는 모임 10개보다 속 깊은 이야기 나눌 친구 1명이면 충분해요. 인맥이 넓은 게 자랑인 시대는 끝났습니다. 혹시 지금 나가고 있는 모임 중에 만나고 나면 왠지 마음이 무거운 곳이 있으세요? 그곳이 바로 정리하셔도 되는 곳입니다. 관계는 넓이가 아니라 깊이예요. 5번째입니다. 상팔자로 사는 사람은 푼돈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수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이말숙 어르신이 초등학교 교문 앞에 서 계십니다. 노란 조끼를 입으셨어요. 찬 바람이 불어오는 아침인데도 어르신 얼굴은 환합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르신이 그때마다 씩씩하게 받아주세요. 그래, 오늘도 잘 왔어. 조심해서 들어가. 어떤 아이는 뛰다가 넘어질 뻔하면 어르신이 잡아주세요. 어떤 아이는 가방이 흘러내리면 어르신이 올려줘요. 30분이 지나면 아이들이 다 들어가고 교문이 조용해집니다. 어르신이 조끼를 벗으시면서 혼자 웃으세요. 오늘도 했다. 이 일을 처음 시작하실 때 솔직히 돈 때문이셨다고 합니다. 한 달에 27만 원. 많지 않지만 내 손으로 버는 돈이 생기니까요. 그런데 막상 해보시니 달랐어요. 돈보다 더 큰 게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겼어요. 오늘 내가 필요한 곳이 있다는 것,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자리가 있다는 것. 그 감각이 하루를 전혀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최갑순 어르신은 어때요? 이분도 노인 일자리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복지관에서 신청하라고 했는데 몸이 좀 불편하다며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집에서 쉬는 게 낫겠다고 하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몸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귀찮은 게 더 컸다고 나중에 어르신 본인도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집에 계세요. 집에 있으면 편하냐고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심심하고 더 외롭고 시간이 더 안 간다고 하세요. 딱 잘라 말씀드릴게요. 정부 지원 일자리든 봉사활동이든 복지관 프로그램이든 무조건 나가셔야 합니다. 돈 때문이 아닙니다. 내 존엄성을 위해서입니다. 질병관리청이 2025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유의미하게 느리다고 합니다. 나를 기다리는 곳이 있는 사람은 치매도 비껴간다는 뜻이에요. 움직이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아직 시작 못하신 분들, 오늘 당장 동네 복지관 전화번호 하나 찾아보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 전화 한 통이 남은 노후를 바꿉니다. 6번째입니다. 상팔자로 사는 사람은 오늘 밤 잠들기 전 설렘 하나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밤 10시입니다. 최갑순 어르신이 이불 속에 누우셨어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니다. 특별한 게 없었어요. 아들한테 연락도 없었고, 딸한테 문자도 없었고, 경로당 갔다 왔는데 기분이 별로였고, 저녁밥도 별로 맛이 없었고, 내일은 또 어떡하나? 그 생각이 먼저 드십니다. 내일도 오늘 같겠지. 어르신이 눈을 감으시는데 마음이 가볍지 않습니다. 그 무거움을 안고 잠이 드십니다. 같은 시간, 이말숙 어르신도 이불 속에 누우셨어요. 어르신이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니다. 아침에 교문 앞에서 아이들 만났고, 오후에 차 한잔 마시면서 감나무 받고, 저녁에 된장찌개 맛있게 끓여서 잘 먹었고, 어르신이 혼자 중얼거리십니다. 내일 목요일이네. 복지관 가는 날이다. 갑순이도 만나고, 그리고 냉장고에 두부 있었는데 내일 순두부찌개 끓여봐야겠다. 어르신이 눈을 감으십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어요. 내일이 기다려지는 사람과 내일이 두려운 사람. 둘 다 같은 공주하늘 아래 잠이 드는데 그 마음이 이렇게 다릅니다. 거창한 꿈이 아니에요. 내일 아침에 먹을 순두부찌개, 내일 만날 친구, 내일 볼 드라마 한 편. 이런 소소한 설렘이 내일을 살게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목표가 없을 때가 아니라 가까운 즐거움이 없을 때 무너진다고. 내일까지의 기대, 오후까지의 기대, 그 작고 가까운 기대가 오히려 더 단단한 삶을 만들어요. 오늘 밤 이불 속에서 내일의 설렘 하나를 만들어 보세요. 아무리 작아도 됩니다. 그 하나가 있으면 그 사람은 이미 상팔자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드릴게요. 며칠 뒤 어느 오후였습니다. 이말숙 어르신과 최갑순 어르신이 동네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계십니다. 따뜻한 햇볕이 내려오는 날이었어요. 금강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두 분이 한동안 말없이 그냥 앉아 계셨어요. 최갑순 어르신이 한동안 강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말숙아, 너는 어떻게 그렇게 편해 보이냐? 뭐가 다른 거야? 나랑 별로 다를 것도 없는데. 이말숙 어르신이 잠깐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몰라. 그냥 어느 날부터 내 하루를 내가 채우기로 했어. 자식 기다리지 말고, 남 눈치 보지 말고, 그냥 오늘 내가 뭘 하면 좋을까? 그것만 생각하기로 했거든. 최갑순 어르신이 그 말을 듣고 한동안 햇볕을 바라보셨습니다. 강물이 반짝였어요. 어르신 눈도 조금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나도 한번 해볼게. 그날 두 분이 공원에서 1시간을 더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아무 대단한 이야기도 없이 그냥 햇볕 받으면서 가끔 강을 보면서. 그것이 최갑순 어르신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우세요? 이말숙 어르신인가요? 아니면 최갑순 어르신인가요? 이말숙 어르신처럼 이미 잘 살고 계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최갑순 어르신처럼 뭔가 답답하고 무거운 분도 계실 거고요.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최갑순 어르신도 공원 벤치에서 시작하셨으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에서 드린 6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나 정도면 괜찮지라는 뻔뻔함. 둘째, 혼자 있는 시간을 즐거운 고독으로 만들기. 셋째, 자식에게 거는 기대 내려놓기. 넷째, 관계의 다이어트 시작하기. 다섯째, 푼돈이라도 몸 움직이기. 여섯째, 오늘 밤 잠들기 전 설렘 하나 만들기. 이 6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전부 더하는 게 아닙니다. 내려놓고, 줄이고, 바라보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70대 인생은 결코 저무는 해가 아닙니다. 다만 그동안 남을 위해 써왔던 에너지를 이제는 나 자신에게로 돌려야 하는 시기일 뿐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충분히 고생하셨고 충분히 잘해오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이기적이어도 됩니다. 조금 더 편안해지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 마음에 가장 와닿은 것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지역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오늘을 살아갈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 분들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인생은 70부터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건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진심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여러분께 솔직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한 것일까요? 자식을 더 잘 키우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건강을 더 잘 챙기지 못한 것일까요? 그런데요. 오늘 제가 만나뵌 어르신들이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돈도, 자식도,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한 연구팀이 70대 이상 노인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도 똑같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노년에 가장 후회하는 것은 1위가 하지 못한 말이었고, 2위가 가보지 못한 곳이었고, 3위가 화해하지 못한 관계였습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전부 사람과 관계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후회 없이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해답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아시고 나면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나중에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충 사는 오늘은 하늘나라에 먼저 가신 분들의 그토록 살고 싶었던 귀한 하루입니다. 그리고 달력에는 나중이라는 날이 없습니다. 오늘만 있습니다. 후회는 지나간 것을 바꾸려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지나간 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오늘뿐이에요.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내일의 후회를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5가지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5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4번째입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이 들수록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법. 첫 번째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오늘 하십시오. 평생 참으셨다고요? 이제 그러지 마세요. 경남 거제에 사시는 74살 박말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평생 하고 싶은 말을 참으셨습니다. 가족한테도, 친구한테도, 이웃한테도요. 좋다는 말, 고맙다는 말, 보고 싶다는 말. 다 마음속에만 있었습니다. 말로 꺼내는 것이 쑥스러우셨거든요. 우리 세대가 다 그렇잖아요. 표현하는 것이 낯간지럽고 말로 하지 않아도 알겠지 하는 마음이요. 그런데 어르신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있으셨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친구였습니다. 동네에서 만나서 시집도 같이 가고 자식도 비슷한 때에 낳고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기대던 친구였습니다. 어르신이 그 친구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으셨습니다. 너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살았어. 그 말이요. 근데 그 말이 늘 마음속에만 있었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해야지, 다음에 만나면 해야지 하시다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그 친구가 새벽에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겁니다. 어르신이 달려가셨습니다.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친구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어르신이 친구 손을 잡으셨습니다. 친구 손이 차가웠습니다. 평생 그 손을 잡고 웃고 울었는데 그날 그 손이 차가웠습니다. 어르신이 그 손을 꼭 잡으시고 귀에 대고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살았어. 고마워. 친구가 들으셨는지 모릅니다. 사흘 뒤에 친구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르신이 장례식장에서 친구 영정 앞에 앉으셨습니다. 국화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영정 속 친구가 웃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그 웃음을 바라보셨습니다. 하고 싶었던 말들이 그제야 올라왔습니다. 웃겼던 기억들, 같이 울었던 날들, 고마웠던 순간들. 40년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들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르신이 영정을 보시면서 혼자 말씀하셨습니다. 진작 말할 걸 그랬다. 그 말이 영정 앞에서 어르신을 오래 붙잡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그 말이 어르신 안에서 울렸습니다. 진작 말할 걸 그랬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표현되지 못한 감정의 무게라고 합니다. 하고 싶었던 말을 하지 못했을 때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 쌓이고 굳어집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전할 수 없게 됐을 때 그 무게가 가장 크게 느껴집니다. 어르신이 집에 오시는 길에 결심하셨습니다.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오늘 하자.
더 이상 나중으로 미루지 말자. 그날 이후 어르신이 달라지셨습니다. 남은 친구들한테 전화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냥요. 보고 싶어서요. 친구가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 있어? 어르신이 웃으셨습니다.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친구가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마침 내 생각하고 있었는데. 두 분이 한참을 전화통화를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들을요. 그 전화가 그날 친구의 하루를 바꿨습니다. 자식한테도 달라지셨습니다. 아들이 먼 길을 달려왔을 때 예전엔 그냥 들어오라고만 하셨는데 그날은 문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왔구나. 보고 싶었어. 아들이 멈칫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처음이었거든요. 아들이 아무 말 없이 어르신을 안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 그런데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말은 때가 있습니다. 꽃이 피는 때가 있듯 말도 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꽃이 지듯 말도 사라집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속에 있으면 내 것이지만 꺼내면 두 사람 것이 돼요. 나눠야 두 배가 돼요. 친구한테 못한 말이 평생 후회로 남았어요. 이제는 하고 싶은 말은 오늘 해요.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 말을 오늘 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혹시 가보고 싶으셨던 곳이 있으십니까? 아직 나중으로 미루고 계신 곳이요. 나이 들수록 행복하게 사는 법, 두 번째입니다. 가보고 싶은 곳은 지금 가십시오. 충북 충주에 사시는 77살 김옥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에게는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으셨습니다. 경주였습니다. 어릴 때 교과서에서 불국사 사진을 보고 언젠가는 꼭 가봐야지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가야지. 근데 자식들이 어리고 살림이 빠듯하고 몸이 좀 나아지면 하다가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식들이 다 크고 나서는 이번엔 남편이 편찮으셨습니다. 남편 몸이 좀 나아지면 가야지. 그러다 남편이 먼저 가셨습니다. 어르신이 남편 떠나보내시고 한동안 멍하게 지내셨습니다. 어느 날 장롱을 정리하시다가 오래된 수첩을 꺼내셨습니다. 거기에 가보고 싶은 곳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주 불국사, 전주 한옥마을, 강릉바다. 어르신이 그 수첩을 보시다가 눈물이 나셨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가려고 적어놨던 것들이었거든요. 이제 혼자 가야 하는데 혼자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으셨습니다. 그냥 수첩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다 딸이 놀러 왔습니다. 어르신이 그 수첩 이야기를 하셨더니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가면 어때요?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가는 게 무슨 재미야? 딸이 말했습니다. 가는 게 재미있는 거잖아요. 함께 가는 사람이 없으면 아버지 생각하면서 가면 되잖아요. 어르신이 그 말이 마음에 걸리셨습니다. 며칠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에 버스표를 예매하셨습니다. 경주 가는 버스요. 혼자요. 버스를 타시는데 손이 좀 떨리셨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혼자 여행을 가다니 싶으셨습니다. 그래도 가셨습니다. 불국사 입구에 내리셨습니다. 돌계단을 올라가셨습니다. 천천히요. 다리가 좀 아프셨지만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불국사 앞에 서셨습니다. 어르신이 그 자리에서 한참 서 계셨습니다. 교과서에서 보던 그 건물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컸습니다. 생각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어르신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남편 생각이 나셨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당신과 같이 오려고 했는데 내가 혼자 왔어요. 혼자여도 용기 내서 당신이 옆에 있다 생각하고 왔어요. 어르신이 한참을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순간 남편이 그리워 뺨위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한평생 살아왔던 순간순간이 영화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살짝 미소 지으셨습니다. 왔구나. 드디어 왔구나. 그 한마디가 평생의 나중을 끝냈습니다. 어르신이 그날 불국사 경내를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빨리 가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돌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걸으셨습니다. 처마 끝을 보시면서 걸으셨습니다. 그날 어르신이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혼자서요. 셀카를요. 평생 셀카를 찍어본 적이 없으셨는데 그날 찍으셨습니다. 집에 오셔서 딸한테 그 사진을 보내드렸습니다.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표정 좀 봐요. 너무 좋아 보여요. 어르신이 그 말을 들으시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구나. 나 좋아 보이는구나.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미뤄온 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성취감과 함께 자기 효능감이 높아진다고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나중에 하려고 했던 것을 오늘 하는 순간 뇌가 기뻐한다는 겁니다. 나중이라는 말은 사실 두려움의 다른 이름입니다. 혼자 가면 어쩌지, 나이 들어서 가면 이상하지 않을까, 그 두려움이 나중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순간 불국사 앞에 서게 됩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없어요. 달력에 나중이라는 날은 없어요. 오늘만 있어요. 가고 싶으면 지금 가세요. 혼자 가도 돼요. 혼자 가는 것도 여행이에요.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보고 싶은 곳이 있으십니까? 그곳에 언제 가실 겁니까? 나중으로 미루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지금 가십시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오래된 갈등이 있으십니까? 화해하지 못한 관계가 있으십니까?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는 법, 세 번째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전남 광양에 사시는 76살 최수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에게는 오래된 가족 갈등이 있으셨습니다. 남매 간의 일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이가 좋지 않으셨던 남매였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 재산 문제로 크게 다퉜습니다. 그 뒤로 20년 동안 말을 안 하셨습니다. 명절에도 서로 시간을 달리해서 다녔습니다. 어르신은 그 동생을 생각하면 아직도 속이 끓으셨습니다. 억울하셨고 서운하셨고 분하셨습니다. 그 감정이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였습니다. 어르신이 친구한테 그 이야기를 하면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냥 용서해. 나이 들어서까지 그러면 뭐가 좋아?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용서? 내가 왜 용서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 말이 맞았습니다. 어르신이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을 20년 동안 품고 사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동생이 아팠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위암이었습니다. 수술을 했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어르신이 그날 밤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어릴 적 동생이 귀여웠는데 왜 동생하고 이렇게 되었을까? 동생은 미운 사람인데 왜 잠이 안 오지? 어르신이 새벽에 누워서 생각하셨습니다. 동생이 위독해져서 죽으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어르신이 스스로 놀라셨습니다. 동생이 그냥 미운 줄 알았는데. 어르신이 며칠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차를 타셨습니다. 동생 집 쪽으로 가셨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셨습니다. 차에서 내리셨습니다. 대문 앞에 서셨습니다. 초인종이 보였습니다. 손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멍하니 서 계셨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담장 너머로 마당에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어릴 때 동생과 같이 그 감나무에서 감을 따던 기억이 올라왔습니다. 까르르 웃으며 재밌던 적도 있었어요.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어르신이 결국 돌아서셨습니다. 차에 타셨습니다.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집에 오시는 길에 마음이 조금 가벼우셨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 못했는데도요. 동생을 만나러 가려고 했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달라지는 것 같으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르신이 다시 차를 타셨습니다. 동생 집 앞에 도착하셨습니다. 여전히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어요. 이번엔 차에서 내리시자마자 걸어가셨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누르셨어요. 딸깍.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그 동생이 나왔습니다. 얼굴 안 보고 산지 얼마 만인지 20년 만이었습니다. 동생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두 분이 마주 보셨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동생분이 말했습니다. 왔어?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왔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두 분이 마루에 앉으셨습니다. 대추차를 한 잔씩 드셨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차를 드셨습니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상하게요. 20년의 침묵과는 다른 침묵이었습니다. 20년의 침묵은 차갑고 딱딱한 침묵이었는데 그날의 침묵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침묵이었습니다. 차를 다 드시고 나서 어르신이 일어나셨습니다. 가야겠다고 하셨습니다. 동생이 문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어르신이 돌아서서 걸어가시는데 동생분이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와. 어르신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손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차에 타셨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분노하는 것은 남이 지른 불에 내가 타는 것과 같다. 불을 지른 것은 상대방인데 타는 것은 나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오래된 원망을 붙들고 있는 것은 뜨거운 숯덩이를 손에 쥐고 상대방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많이 되는 것은 내 손입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냥 동생 얼굴만 한번 보려고 갔어요. 근데 갔더니 내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20년 동안 내가 나를 가뒀던 거예요. 이제 그 감옥 속에서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화해하지 못한 관계가 있으십니까? 그 관계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는 법, 네 번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를 가장 먼저 안아줘야 합니다. 잠깐 멈추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가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깊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신이 좋으십니까? 나 자신이 좋다. 나는 잘 살아왔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망설여지신다고요? 선뜻 그렇다고 하시기 어려우신 분이 계시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경북 영천에 사시는 79살 이말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평생 스스로에게 가혹하셨습니다. 더 잘해야 했는데, 더 참아야 했는데, 더 잘 키워야 했는데, 자식이 힘들면 내 탓, 남편이 힘들면 내 탓, 집안이 어려우면 내 탓. 그 자책이 평생 어르신을 따라다녔습니다. 어르신이 잘한 것들도 많으셨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자식 셋을 다 가르치셨고, 시부모를 10년 넘게 모시셨고, 남편 병치레를 혼자 감당하셨습니다. 대단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그것들을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을 한 것뿐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잘못한 것들은 아주 크게 보셨습니다. 자식한테 한번 크게 화를 냈던 것, 시어머니한테 퉁명스럽게 대했던 것, 남편한테 서운한 말을 했던 것, 그것들이 수십 년이 지나도 마음속에 남아있으셨습니다. 어르신이 혼자 계실 때면 그 기억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좀 더 잘해줬어야 하는데. 그 자책이 어르신을 오래 붙잡았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울컥울컥한 날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어르신 팔순 생일날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다 모였습니다. 손주들도 왔어요. 케이크에 불을 켰습니다. 다들 박수를 치셨습니다. 어르신이 소원을 비시고 불을 끄셨습니다. 케이크를 자르는데 중학교 다니는 손녀가 어르신 옆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할머니 자신이 좋아요? 어르신이 그 질문을 들으시고 웃으시려다가 멈추셨습니다. 좋아요? 할머니 자신이요? 그 질문이 어르신한테 처음으로 오는 질문이었습니다. 평생 누구도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르신 스스로도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르신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대답을 못 하셨습니다. 손녀가 초롱초롱한 눈으로 할머니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어르신이 한참을 있다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소리 없이요. 케이크 앞에서
가만히 할머니의 뺨위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녀가 놀라서 할머니 왜 울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어르신이 눈물을 닦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그냥 내가 나 자신이 좋은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네 싶어서. 그날 밤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다 돌아가고 어르신이 혼자 방에 계셨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으셨습니다. 거울을 보셨습니다. 거울 속에 79살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주름이 많았습니다. 머리가 하였습니다. 어르신이 그 얼굴을 오래 보셨습니다. 그러다 혼자 말씀하셨습니다. 이말래, 너 정말 잘 살았어. 평생 동안 진짜 수고했어. 그 말이 처음엔 어색하셨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나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하셨습니다. 말래, 너 잘 살았어. 수고했어. 그러다 세 번째 하시는데 눈물이 왈칵 나셨습니다. 이번엔 큰 소리가 났습니다. 평생 누구한테도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잘 살았다고, 수고했다고. 가족들도 남편도 자식들도 그 말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스스로도 한 번도 그 말을 자신에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르신이 거울 속 자신을 보시면서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참 열심히 살았네. 잘했어. 어르신은 그날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깊은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창밖으로 둥근 달이 밝게 비쳤습니다. 보건복지부 노인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낮은 노인일수록 우울감과 고독감이 높고 반대로 자기 수용도가 높은 노인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나를 안아줘야 남도 안아줄 수 있습니다. 자책은 내가 나를 때리는 것과 같습니다. 남이 나를 때리면 피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때리면 피할 곳이 없습니다. 가장 잔인한 폭력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폭력입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팔순이 돼서야 거울 보면서 잘 살았다고 했어요. 진작 했어야 했는데 그게 제일 후회돼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잠드시기 전에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잘 살았어. 수고했어. 그 말이 진심이니까요. 거짓이 아니니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는 법 5번째입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나이가 몇이십니까? 70이십니까? 75이십니까? 80이십니까? 그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때입니다. 내일이 되면 오늘이 가장 젊었던 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때다. 오늘 이 하루를 충분히 살아야 한다. 오늘 4분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친구를 보내고 나서 하고 싶은 말을 오늘 하기 시작하신 박말순 어르신, 혼자 불국사에 가셔서 드디어 왔구나 하신 김옥순 어르신, 20년 만에 형제집 초인종을 누르신 최수님 어르신, 팔순 생일날 밤에 거울 앞에서 처음으로 잘 살았어 하신 이말래 어르신. 그분들이 공통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진작할 걸 그랬어요. 그 한마디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또 공통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이에요. 그 한마디입니다. 후회 없이 사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 오늘 가보고 싶은 곳에 가는 것, 오늘 용서하는 것, 오늘 나를 안아주는 것, 그리고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이말래 어르신이 그날 이후 매일 아침 달력을 보십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 옆에 이렇게 쓰십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 딱 6글자입니다. 그런데 그 6글자가 어르신의 하루를 바꿉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날짜를 쓰고 나면 이상하게 하루가 아깝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하게 돼요. 전화도 하고 어디도 가고 하고 싶은 말도 하고. 그 6글자가 저를 움직이게 해요. 오늘 여러분도 달력을 꺼내십시오.
오늘 날짜 옆에 이렇게 쓰십시오. 오늘이 가장 젊은 날. 그리고 오늘 딱 한 가지만 하십시오. 하고 싶었던 말을 하는 것, 가보고 싶었던 곳에 가는 것, 오래된 관계에 먼저 손을 내미는 것, 아니면 거울 앞에서 잘 살았어 한마디 하는 것. 딱 하나만요. 그 하나가 오늘을 후회 없는 날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오늘 5가지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 오늘 하기, 가보고 싶은 곳 지금 가기, 용서는 나를 위해 하기, 내가 나를 먼저 안아주기, 그리고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는 것 기억하기. 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후회는 지나간 것에서 옵니다. 그런데 오늘을 잘 살면 내일의 후회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오늘을 잘 산 날들이 쌓이면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후회 없이 살았다고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고, 평생 뒤에서 받쳐주셨고, 평생 먼저 챙겨주셨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시고, 억울해도 참으시고, 무서워도 내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삶이 이미 대단한 삶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거울 앞에 서서 꼭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잘 살았어. 수고했어. 그리고 내일 아침 달력에 이렇게 쓰십시오. 오늘이 가장 젊은 날. 그 말이 진심이니까요. 거짓이 아니니까요. 내일은 오늘보다 반드시 더 따뜻하고 빛날 것입니다. 오늘 5가지 중에 가장 가슴에 남으신 것이 무엇인지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한마디가 지금 이 영상을 혼자 보고 계실 누군가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희망과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황금노후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평생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노후에 얼마가 있어야 충분할까요? 이 질문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실 겁니다. 노후 자금 얼마가 필요하다는 기사를 읽으면 가슴이 철렁하고 친구 모임에서 누가 부동산 이야기라도 꺼내면 왠지 모르게 불편해집니다. 새벽에 잠이 깨면 머릿속에서 자꾸 숫자 계산이 시작됩니다. 통장에 얼마가 남았고 한 달에 얼마가 나가고 이 돈이 몇 년을 버텨줄까? 그 계산이 끝나지 않은 채 날이 밝습니다. 아침을 먹으면서도 산책을 하면서도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그 불안은 배경처럼 깔려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괜찮을 텐데, 조금만 더 있으면 마음이 편할 텐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조금이 채워져도 마음은 쉽게 편해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노후 자금 10억이 있어도 불안한 사람이 있고 월 100만 원으로 평온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돈이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돈을 더 모으는 법이 아닙니다. 지금 가진 돈으로 더 잘 사는 법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돈이 결코 만들어줄 수 없는 것들이 70 이후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새벽에 눈이 떠졌을 때 숫자, 계산 대신 다른 생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상남도 진주에 사는 71세 김복순 씨는 새벽마다 스마트폰을 봅니다. 잠이 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은행 앱을 열어서 잔고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지 5년이 됐고 딸 하나는 서울에, 아들 하나는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두 자녀가 매달 조금씩 용돈을 보내주고 남편이 남긴 작은 금액의 연금이 나옵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새벽마다 잔고를 확인하는 습관은 멈추지 않습니다. 김복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 불안이 돈 걱정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말 속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돈 걱정이 커지는 진짜 이유. 첫 번째는 돈을 안전의 상징으로 여기는 습관입니다. 우리 세대는 가난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어릴 때 먹을 것이 없었던 기억, 돈이 없어서 아픈 가족을 제때 병원에 못 데려간 기억,
돈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해야 했던 기억. 그 기억들이 우리 안에 아주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돈은 생존의 상징이고, 안전의 상징이고,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그 등식이 평생 작동해 왔습니다. 돈이 있으면 안전하고, 돈이 없으면 위험하다. 그런데 70이 넘어서도 그 등식이 그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당장 굶을 처지가 아닌데도 몸속 어딘가에 새겨진 그 오래된 두려움이 새벽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평생 살아온 방식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등식을 조금 느슨하게 풀어볼 때가 됐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비교에서 오는 상대적 빈곤감입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닌데도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 그것이 상대적 빈곤감입니다. 모임에 나가면 누군가는 해외여행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는 자녀가 집을 사줬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뉴스에서는 노후 자금으로 몇 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숫자들과 나의 현실을 비교하는 순간 충분했던 것이 갑자기 부족해 보입니다. 오늘 아침 따뜻하게 밥을 먹었고 몸에 큰 이상이 없고 지낼 집이 있는데도 비교는 언제나 우리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내가 가진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비교는 70이 넘어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미래에 대한 통제 욕구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니까라는 말. 이 말 속에는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언제 아플지, 얼마나 더 살지, 어떤 일이 생길지, 이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잔고에 집착하게 됩니다. 돈이 많으면 그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돈은 미래를 통제해주지 않습니다. 돈은 선택지를 늘려줄 뿐입니다. 그리고 진짜 불안, 즉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 언제 아플지 모른다는 사실은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돈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첫걸음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돈이 없으면 사랑받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하는 마음, 용돈을 받을 때 자존심이 상하는 느낌, 손자에게 용돈을 못 줄 때 느끼는 미안함. 이 모든 감정의 뿌리에는 돈 없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세대가 살아온 방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는 것이 사랑이고 베푸는 것이 존재의 증명이었던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주기 어려운 나이가 됐을 때 그 역할이 흔들리면서 불안이 커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의 통장 잔고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이 네 가지를 하나로 묶으면 이렇게 됩니다. 70 이후 돈 걱정의 본질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 없이는 괜찮을 수 없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조금씩 바꾸는 것. 그것이 오늘 이야기가 향하는 방향입니다. 그렇다면 돈이 만들어줄 수 없는 것들, 그러나 70 이후의 삶을 진짜로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고 싶은 이유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무겁다면 그 삶은 풍요롭지 않습니다. 반대로 통장에 많지 않아도 오늘 하루 기다리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의 하루는 충분합니다. 기다리는 것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에 같이 걷는 친구, 손자가 다음 주에 온다는 사실, 지금 읽고 있는 소설의 다음 장,
저녁에 보기로 한 드라마 한 편. 이런 작고 소박한 기다림이 아침을 열어줍니다. 루틴이 있는 사람은 돈이 많지 않아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루틴이 없는 사람은 돈이 많아도 아침이 무겁습니다. 70 이후의 삶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야 할 것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고 싶게 만드는 작은 이유들입니다. 그 이유들이 쌓이면 삶이 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두 번째,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한 사람입니다. 돈이 많고 집이 넓어도 아무도 없는 저녁은 춥습니다. 반대로 작은 방 하나에 살아도 진심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한 명 있다면 그 삶은 따뜻합니다. 70 이후의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연락처에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진짜로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외로움입니다. 돈이 있으면 편의를 살 수 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곳에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가슴이 먹먹할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돈이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소에 쌓아온 관계가 만들어줍니다. 지금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어떤 통장 잔고보다 귀한 자산입니다. 충청북도 청주에 사는 76세 오정숙 씨는 남편과 둘이 삽니다. 남편은 3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반신이 불편합니다. 오정숙 씨가 돌봄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노후 자금이 넉넉하지 않고 딸이 보내주는 작은 돈과 국가지원금으로 생활합니다. 누가 봐도 넉넉하지 않은 처지입니다. 그런데 오정숙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를 보고 웃어요. 그 웃음이 나한테는 전부예요. 돈 걱정이 없냐면 거짓말이지만 그 웃음 때문에 오늘도 살아요. 이 한마디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의 정체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 웃음은 돈이 만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세월이 만들어준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세 번째, 몸이 허락하는 오늘 하루입니다. 돈으로 좋은 병원에 갈 수 있고 좋은 약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돈이 건강 그 자체를 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것,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것, 바람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이것들은 돈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는 잃어봐야 합니다. 아직 잃지 않았다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70이 되면 몸의 고마움을 이전보다 더 자주 느끼게 됩니다. 무릎이 조금 아파도 걸을 수 있다는 것, 눈이 침침해도 이렇게 영상을 볼 수 있다는 것, 그 하나하나가 사실은 대단히 소중한 것들입니다. 오늘 하루 몸이 허락해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돈이 줄 수 없는 풍요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네 번째, 쓸모 있다는 느낌입니다. 앞서 돈 걱정의 이유 중에 돈이 없으면 쓸모 없어지는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실제로 쓸모 있다는 느낌은 돈과 별로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는 74세 할머니는 강사비를 거의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업이 끝나고 어르신들이 박수를 칠 때 그 느낌은 어떤 통장 잔고로도 살 수 없습니다. 손자에게 된장찌개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는 75세 할아버지는 그 시간에 돈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손자가 할아버지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어요 라고 말할 때 그 뿌듯함은 돈이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쓸모 있다는 느낌은 역할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돈이 많아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는 것, 그것이 쓸모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다섯 번째, 지금 이 순간의 평온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부는 바닷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갈증이 난다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갖고 싶어집니다. 1억이 있으면 2억이 있으면 좋겠고 2억이 있으면
5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끝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족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결단에서 옵니다.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결단. 그 결단이 평온을 만들어줍니다. 그 결단은 돈이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창밖에 햇살이 들어오고 따뜻한 차 한 잔이 있고 몸에 큰 통증이 없다면 그것이 평온입니다. 그 평온은 통장 잔고와 관계없이 지금 이 순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분의 이야기를 깊이 들어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는 78세 이순례 씨는 평생 남편과 함께 논밭을 일궜습니다. 자녀 셋을 대학까지 보내고 나니 남은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남편은 68세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이순례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딸 셋이 매달 조금씩 돈을 모아 엄마에게 보내줍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너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평생 주기만 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자식한테 손을 벌리는 신세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들이 돈을 보낼 때마다 카카오톡으로 엄마 이번 달 입금했어요 라는 메시지가 왔는데 그 메시지를 볼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어딘가 모르게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딸이 전화를 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다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나 낳고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이 돈은 용돈이 아니라 내가 엄마한테 드리는 감사예요. 이순례 씨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은 것을 거두는 것이라는 생각. 평생 심어온 사랑이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라는 생각. 그날 이후 이순례 씨는 딸의 입금 메시지를 볼 때 더 이상 마음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고마움이 또 다른 사랑이 됩니다. 지금 이순례 씨는 순천 시내 작은 경로당에서 매주 화요일 화투를 가르칩니다. 화투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지만 어르신들이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이순례 씨도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돈은 별로 없지만 기다리는 것이 있는 삶입니다. 그것이 이순례 씨의 노후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73세 한정수 씨는 40대에 사업을 크게 벌였다가 실패했습니다. 은행 빚을 다 갚고 나니 50대 중반이었고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려 했지만 몸이 받쳐주지 않았습니다. 퇴직금도 없었고 국민연금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했고 한정수 씨는 그 사실이 너무 부끄러워서 한동안 집에서만 지냈습니다. 자식들 얼굴 보기도 창피했습니다. 사업에 성공한 친구들 이야기가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2년을 거의 집안에서만 보냈습니다. 체중이 10kg 넘게 빠졌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습니다. 아내가 걱정이 돼서 당신 이러다가 정말 쓰러지겠어. 어디든 나가봐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못해 나간 곳이 동네 경로당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시간을 때우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정수 씨를 바꾼 사건이 생겼습니다. 경로당 어르신 중에 바둑을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한정수 씨가 젊을 때 바둑을 꽤 잘 두었거든요. 어르신들이 당신이 좀 가르쳐줘요라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봐달라는 말에 못 이겨 앉았는데 어르신들이 배우는 눈빛이 너무 진지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정수 씨 덕분에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한정수 씨는 오랜만에 어깨가 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나갔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나갔습니다. 한정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돈도 없고 직함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다고. 그런데 바둑 하나로 사람들이 나를 기다려요. 그게 얼마나 큰 건지 몰랐어요. 지금 한정수 씨는
일주일에 3번 경로당에 나갑니다. 국민연금이 적고 아내가 아직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 자금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한정수 씨의 눈빛은 2년 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기다리는 것이 있는 사람의 눈빛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겠습니다. 통장 잔고보다 오늘 잔고가 중요합니다. 오늘 잔고란 무엇일까요? 오늘 감사한 것이 하나라도 있었는가? 오늘 웃은 순간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오늘 기다리는 것이 하나라도 있는가?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됐는가? 이것들이 오늘의 잔고입니다. 이 잔고는 은행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잔고가 쌓이면 삶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잔고는 돈이 많아야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어디에 있든 얼마를 가졌든 채울 수 있습니다. 돈은 삶의 도구입니다.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문장이 쉽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믿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평생 돈을 위해 일했고, 돈 때문에 포기했고, 돈 때문에 버텼습니다. 그 삶에서 돈은 언제나 중심이었습니다. 그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잠이 깨서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싶을 때 대신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는 무엇이 기다려지는가? 그 질문 하나가 불안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돌려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가진 것을 한번 세어보세요. 통장 잔고 말고 진짜로 가진 것들을. 오늘 아침 먹은 따뜻한 밥, 지금 앉아있는 자리,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 당신을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 어딘가에 있다는 사실. 이것들은 돈이 만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없다면 어떤 돈도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들이 통장에 찍히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돈 없이도 좋았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진 순간, 누군가와 나눈 짧은 대화가 기분 좋았던 순간, 오랜만에 먹은 음식이 맛있었던 순간, 별 이유 없이 마음이 잠깐 가벼워진 순간. 그런 순간이 오늘 하루에 하나라도 있었다면 오늘은 풍요로운 하루입니다.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삶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불안보다 감사가 조금 더 커지는 날들이 늘어납니다. 그날들이 모이면 노후가 됩니다. 돈이 만들어주는 노후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노후. 당신의 노후는 통장이 아니라 당신의 하루가 만들어갑니다. 이 말을 오늘 하루 한 번만 기억해 주세요. 내일 아침 눈이 떠지면 통장 앱 대신 오늘 기다리는 것 하나를 먼저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오늘 점심에 먹을 것, 오후에 걷기로 한 공원, 저녁에 볼 드라마 한 편. 그 작은 기다림이 하루를 열어줍니다. 그 하루들이 쌓이면 당신의 황금 노후가 됩니다. 이제는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히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황금 노후는 여러분을 평생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 가족과 함께 있어도 문득 외로워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밥상 앞에서, 거실에서, 손자들이 떠드는 소리 속에서 내가 왜 이러나 싶어 얼른 고개를 돌리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나로 살지 못할 때 사람은 사람들 속에서 가장 외롭습니다. 통계청 국민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삶에 만족한다고 답한 노년층은 단 29.9%에 불과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분들이 그 안에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놀라운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혼자 산다는 것이 외롭고 쓸쓸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나로 살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 105세까지 사신 김형석 철학자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나는 70세가 넘어서야 처음으로 진짜 자유로워졌습니다. 비로소 나 자신으로 살기 시작했으니까요. 혼자 사는 노년이 더 축복인 진짜 이유 5가지.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인생관이 바뀔 것입니다. 자,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경북 안동에 사는 이금순 씨, 올해 73살입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오늘 이 시간의 시작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은 68살 때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텅 빈 집에 혼자 앉아있던 첫날 밤, 금순 씨는 이 집에서 혼자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며느리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손자들도 할머니 온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금순 씨는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손자들이 재롱을 부리고 밥상에 사람이 있고 집안에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달째부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착했습니다. 잘해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집안에서 금순 씨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도 며느리 눈치에 부엌에 들어가기가 망설여졌습니다. 냉장고를 열 때도 화장실 순서를 맞출 때도 손자들 훈육 방식이 내 생각과 달라도 아무 말 못하고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명절에는 며느리 친정 식구들이 왔습니다. 금순 씨는 그날 자기 방에 일찍 들어갔습니다. 아들 집인데 내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혼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금순 씨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외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3년 동안 금순 씨는 착한 엄마였고 조용한 시어머니였고 말 없는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금순 씨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동네 마트 앞에서 동갑내기 친구 박순이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순이가 너무 밝았습니다. 얼굴이 환했습니다. 전에 알던 그 조심스럽고 수척하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반짝였고 걸음걸이도 가벼웠습니다. 금순 씨가 물었습니다. 야, 너 무슨 좋은 일 있어?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 순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나 혼자 살거든. 금순 씨는 순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무섭고 적적했는데 지금은 아침마다 혼자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은 건 먹고, 보고 싶은 TV 보고, 아무도 눈치 볼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가끔 오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더 예뻐 보인다고 같이 살 때는 몰랐는데 혼자 살고 나서야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다고 했습니다. 금순 씨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내내 순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 사람이 원래 저렇게 밝은 사람이었나? 저 얼굴이 진짜 순이 얼굴이구나. 그날 밤 금순 씨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나도 한번 살아봐야겠다. 진짜 내 방식으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말렸습니다. 혼자 있다가 쓰러지면 어떡하냐고. 금순 씨는 짧게 말했습니다. 나 괜찮아. 걱정 말고. 그리고 작은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이사 오던 날 저녁 짐도 다 풀지 못한 채 바닥에 앉아서 금순 씨는 혼자 웃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다 있는 것 같은 기분.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금순 씨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납니다. 혼자 밥을 짓고, 혼자 먹고, 혼자 설거지를 합니다. 오후에는 동네 복지관에서 노래교실을 다닙니다. 젊을 때부터 노래를 좋아했는데 살면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반에서 목소리가 제일 크다고 합니다. 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옵니다. 오는 날이면 금순 씨는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말합니다. 엄마,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
금순 씨는 웃으면서 말합니다. 나 요즘 잘 살거든.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박순이를 마트 앞에서 만났던 그날, 금순 씨가 본 것은 친구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앞으로 살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순 씨는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혼자 사는 노년이 왜 더 축복인지 이제 5가지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내 리듬으로 산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자유인지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경남 통영에 사는 최봉남 씨, 올해 72살입니다. 이분은 45년을 남편의 리듬에 맞춰 살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어서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봉남 씨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편이 술만 마시고 들어오면 화를 내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냥 참고 살았습니다. 자상한 말 한마디 안 해주는 사람이어서 늘 외로웠지만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45년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처음 혼자 맞이한 아침, 봉남 씨는 7시에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가 아니라 7시에 냉장고를 열어 좋아하는 나물을 꺼냈습니다. 국을 끓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물 몇 가지에 밥 한 공기. 밥상을 차려놓고 앉았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내가 좋아하는 아침이었구나 하는 눈물이었습니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내가 먹고 싶은 시간에 먹은 것입니다. 내 리듬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편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되찾는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맞추며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게 됩니다. 나는 아침형인가 저녁형인가? 나는 조용한 것이 좋은가 시끌벅적한 것이 좋은가? 나는 국을 좋아하는가 나물을 좋아하는가? 이 사소한 것들이 사실은 나라는 사람의 본질입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그 본질을 다시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사치처럼 느껴지신다면 50년 가까이 남의 리듬에 맞춰 사신 분이라면 이제 내 리듬을 찾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혹시 지금 혼자 사시면서 이 자유가 왠지 미안하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미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자유가 바로 여러분이 오랫동안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관계가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매일 보면 당연해지고 당연해지면 소중함을 잊습니다. 충북 청주에 사는 윤말숙 씨, 올해 70살입니다. 이분은 5년 전까지 딸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딸이 직장에 다니는 동안 손자 둘을 봐줬습니다. 가까이 있으니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을수록 작은 것들이 쌓였습니다. 손자들이 말을 안 들으면 딸이 곁에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받아주지 마세요. 그 한마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반찬을 만들어줘도 아이들이 안 먹으면 왠지 서운했습니다. 딸과 사위가 사소한 다툼을 해도 눈에 보이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가까이 있으면 경계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경계가 무너지면 관계도 서서히 닳습니다. 윤말숙 씨는 결국 분가를 결심했고 지금은 버스로 30분 거리의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삽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딸이 더 자주 연락을 합니다. 손자들이 할머니 집에 오고 싶다고 조릅니다. 함께 밥을 먹을 때가 전보다 훨씬 더 따뜻합니다. 윤말숙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살 때는 딸이랑 매일 봤는데 왜 그렇게 서먹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보는데 볼 때마다 반가워요. 같이 사는 것이 사이를 가깝게 하지 않습니다. 보고 싶을 때 보는 것이 사이를 가깝게 합니다. 매일 보면 당연해집니다. 당연해지면 감사함이 사라집니다. 감사함이 사라지면 관계는 서서히 식습니다. 반면 거리가 생기면 만남이 소중해집니다. 전화 한 통이 반가워집니다. 같이 먹는 밥 한 끼가 특별해집니다. 일본의 저명한 노년학자 히노하라 시게아키 박사는 말했습니다. 가장 건강한 노년의 관계는 적당한 거리에서 깊은 온기를 주고받는 것이다. 가까이 있되 붙어 있지 않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오래, 더 깊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혼자 사시면서 자식과 멀어지는 것 같아 불안하신 분이 계십니까?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오래 사랑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혼자 있어야 비로소 나를 만납니다. 소음이 없어야 내 안의 소리가 들립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임순예 씨, 올해 69살입니다. 이분은 평생 조용히 살았습니다. 말이 많은 편이 아니었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했지만 그럴 틈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고 남편이 있었고 시댁 식구들이 있었고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집안에 늘 누군가가 있었고 늘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혼자가 된 첫 해는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밥을 혼자 먹는 것이 적적했습니다. TV를 켜놓고 소리라도 들어야 덜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소음이 없어지자 오랫동안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안의 소리였습니다. 어릴 때 좋아했던 뜨개질이 다시 하고 싶어졌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손댈 시간이 없었는데 문득 실과 바늘이 그리워졌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 뜨개질 수업이 있다는 걸 알고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서툴렀습니다. 그런데 코를 하나씩 떠가는 동안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달 뒤에는 손자에게 줄 목도리를 완성했습니다. 손자가 그 목도리를 목에 두르고 학교에 가는 모습을 보면서 임순례 씨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분은 말합니다. 혼자 있으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을 때는 그런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인식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할 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는지를 아는 것. 그런데 이 자기인식은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야 자랍니다. 늘 누군가와 함께 있고 늘 무언가를 해야 하는 환경에서는 자신을 들여다볼 틈이 없습니다. 혼자 사는 노년은 그 틈이 생기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나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것이 있으십니까? 젊을 때 하고 싶었지만 미뤄온 것이 있으십니까? 조용한 지금 이 시간이 그것을 꺼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네 번째 이유입니다. 건강을 내가 주도할 수 있습니다. 몸의 주인이 다시 나 자신이 됩니다. 강원도 강릉에 사는 박옥희 씨, 올해 74살입니다. 이분은 자녀 집에서 함께 살던 시절 건강관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늦게 자는 집이어서 덩달아 늦게 잤습니다. 손자들 입맛에 맞춰 요리하다 보니 짜고 단 음식을 같이 먹게 됐습니다. 며느리가 출퇴근을 해야 해서 아침에 손자 등교 준비를 도왔고 그러다 보니 아침 운동을 나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몸이 알아서 맞춰지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더 자주 아팠고 혈압이 오르내렸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나와 살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수면 시간을 고정한 것이었습니다. 10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한 일은 밥상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짠 것을 줄이고 채소를 늘리고 좋아하는 나물을 마음껏 먹었습니다. 세 번째로 한 일은 아침 산책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반에 집을 나서서 해변을 30분씩 걸었습니다. 강릉 바다는 계절마다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허리 통증이 줄었습니다. 혈압이 안정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했습니다. 주치의가 물었습니다. 요즘 뭘 달리하셨어요? 수치가 많이 좋아졌네요. 박옥희 씨는 말했습니다.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건강한 노화 지침에 따르면 규칙적인 수면, 균형 잡힌 식사, 꾸준한 신체 활동이 노년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3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3가지는 모두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누군가에게 맞춰 살면 이 3가지 중 하나도 제대로 지키기 어렵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내 몸의 주인이 다시 나 자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하루에서 수면과 식사와 운동을 스스로 결정하고 계십니까? 그 3가지를 내 손으로 챙기는 것,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건강 비결입니다. 5번째 이유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그리고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단단합니다.
대전에 사는 한미숙 씨, 올해 71살입니다. 혼자 살기 시작한 첫 해, 주변 사람들이 자꾸 물었습니다. 외롭지 않아요? 그 말이 처음에는 걱정으로 들렸지만 나중에는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외로움과 혼자 사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미숙 씨는 생각해 봤습니다. 외로움을 가장 많이 느꼈던 때가 언제였나? 놀랍게도 가장 외로웠던 때는 혼자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는데 아무도 나를 진짜로 봐주지 않는다고 느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북적이는 명절 상 앞에서 혼자 밥을 먹는 것 같았던 날들.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데 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던 날들. 그때가 가장 외로웠습니다. 반면 혼자 있을 때의 고요함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비어있는 느낌이 아니라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실 때, 창밖의 빗소리를 들으며 책을 읽을 때, 아무 말 없이 그냥 앉아 하늘을 바라볼 때, 그 시간들이 오히려 자신을 더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가진 사람이다. 고독은 텅 빈 것이 아닙니다. 고독은 나 자신으로 가득 찬 상태입니다. 외로움은 타인이 없어서 생기는 고통이지만 고독은 나 자신이 있어서 누리는 충만함입니다. 한미숙 씨는 지금도 혼자 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혼자 사는 게 쓸쓸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 시간이 제일 소중해요. 드디어 나랑 친해진 것 같거든요. 지금 혼자 사시면서 외롭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건지 아니면 아직 나 자신과 친해지지 않아서 어색한 건지. 나 자신과 친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한번 친해지고 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가장 편안해집니다. 정약용 선생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홀로 강진 땅에 머물렀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벗들과 떨어져, 홀로 있는 그 시간에 선생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500여 권의 책을 쓰며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을 만났습니다. 선생이 남긴 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있어야 사람은 비로소 자신을 알 수 있다. 홀로 있되 외롭지 않은 것. 그것이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는 결국 하나로 이어집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외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로소 나 자신을 향해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 리듬을 되찾고 더 깊은 관계를 만들고 나를 발견하고 내 몸을 돌보고 고독 속에서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혼자 사는 노년이 가진 조용하지만 강한 힘입니다. 이금순 씨는 오늘도 아침 7시에 혼자 밥상을 차립니다. 좋아하는 된장찌개에 나물 반찬. 아무도 눈치 볼 사람이 없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금순 씨는 혼자 밥을 먹으면서 혼자 웃습니다. 마트 앞에서 순이를 만났던 그날, 저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 했는데 지금 자기가 딱 그 모습이라는 걸 압니다. 오늘 5가지 이야기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핵심을 3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혼자 사는 것은 외면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내 리듬을 되찾고 나를 다시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둘째, 관계는 거리가 생겨야 더 깊어집니다. 보고 싶을 때 보는 관계가 매일 보는 관계보다 더 따뜻합니다. 셋째,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나 자신과 친해지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단단한 노년의 힘입니다. 이번 주 안에 실천할 작은 숙제를 2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저녁 조용히 혼자 앉아 내가 요즘 진짜 즐거운 것이 무엇인지 종이에 적어보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뜨개질이어도 좋고 라디오 듣기여도 좋고 산책이어도 좋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다시 찾아야 할 나 자신의 단서입니다. 둘째, 자녀에게 전화할 때 먼저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나 요즘 잘 지내. 보고 싶으면 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잘 살고 있는 사람으로 먼저 서십시오. 자녀가 더 자주, 더 반갑게 올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사시는 지역과 함께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세요. 혼자 사는 분들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가장 현실적인 용기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살면서 혼자가 된다는 것이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처음 혼자 밥을 차렸을 때, 처음 혼자 명절을 보냈을 때, 처음 아무도 없는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낯섦과 쓸쓸함을 견뎌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대단하신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하루하루를 버텨오신 그 마음이 얼마나 단단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나로 사는 삶의 시작입니다. 최봉남 씨는 4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먹고 싶은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임순례 씨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뜨개질 바늘을 다시 잡았습니다. 박옥희 씨는 강릉 바닷바람을 맞으며 매일 아침 걷습니다. 한미숙 씨는 드디어 자기 자신과 친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금순 씨는 오늘도 혼자 밥상 앞에서 웃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찾아낸 행복은 누가 가져다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스스로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다. 나는 지금 나를 위해 살고 있다. 그 말이 아직 어색하게 느껴지신다면 괜찮습니다. 매일 조금씩 친해지면 됩니다.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데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오늘 저녁 창밖의 노을을 혼자 바라보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는 것. 그 작은 순간들이 쌓여 여러분만의 단단하고 따뜻한 삶이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렇게 많이 참고, 이렇게 많이 맞춰주고, 이렇게 오래 뒤로 물러서며 사셨습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깊고 무거운 사랑이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자기 자신에게도 주셔도 됩니다. 혼자이기에 가능한 삶이 있습니다. 혼자이기에 더 깊어지는 하루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삶을 살고 계십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나를 위해 오늘 하루도 잘 살아가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보다 반드시 더 따뜻하고 빛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받아보셨나요? 70세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제 좀 놀면서 인생을 즐기세요. 고생 많으셨잖아요. 처음엔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평생 일하고 자녀를 키우고 힘든 상황을 참아온 분들에게 쉬어도 된다는 말은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그 선물을 받고 나서 1년, 2년이 지났을 때 이런 순간이 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밥을 먹어도 맛이 없습니다. 전화를 하자니 미안하고 그냥 누워있다 보면 어느새 저녁이 됩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창밖을 보다가 아무 이유도 없이 눈물이 납니다. 순간 화들짝 놀라서 내가 왜 이러나 싶어 얼른 고개를 돌리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쉬어도 된다는 말이 사실은 멈춰도 된다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멈추면 무너집니다. 그것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아주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시작됩니다. 노년의 우울증은 정말 위험합니다. 국내 보건 자료에 따르면 70대 이상 노년층의 약 20에서 30%가 우울 증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홀로 사는 어르신의 경우 그 비율은 40%에 가깝습니다. 10명 중에 4명이나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불편함과 소중한 것들과의 이별이 켜켜이 쌓이고 마음의 균형은 소리 없이 조금씩 기울어집니다. 사회적으로 고립감을 느끼는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우울증 위험이 최대 2배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들이 진정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조용히 혼자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침묵 속의 고통을 우리는 과연 그냥 지나쳐도 되는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조용한 무너짐을 막는 이야기입니다. 70세 이후의 삶은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70세에서 75세 사이 이 5년 동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분은 이 시기에 삶이 다시 살아나고 어떤 분은 조용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 차이가 절대 돈에서 오지 않습니다. 자식에서도 오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선택 하나,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혹시 하루가 지루하고 너무 길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전보다 웃는 일이 줄어든 것 같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그 해답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70세는 노후의 봄입니다. 이 시기에 어떤 뿌리를 내리느냐가 80대, 90대의 폭풍을 버티게 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70대 이후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의 건강 격차는 5년 이내에 뚜렷하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몸만이 아닙니다. 관계도 이 시기에 굳어집니다. 70세 이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시작한 분들은 이후에도 계속 새로운 인연이 이어집니다. 반대로 이 시기에 집안에서만 지내기 시작한 분들은 점점 고립이 깊어집니다. 마음가짐도 이 시기에 자리를 잡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그냥 흘러가느냐. 그 습관이 한번 굳어지면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5년이 중요합니다. 이 5년이 노후의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노후 인생 앞으로의 10년, 20년을 결정합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이제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에 사는 이명자 씨, 74살입니다. 이분은 이른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처음 몇 달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왔다 갔다 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명자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이 오기를, 전화가 오기를, 좋은 날이 오기를. 바깥에 나가는 것이 귀찮아졌습니다. 밥을 차려 먹는 것도 번거로웠습니다.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들고 일어나서 또 텔레비전을 켜는 것으로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71가 됐습니다. 72이 됐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는 것도 귀찮았습니다. 73이 됐습니다. 동네 슈퍼까지 걷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74이 됐습니다. 계단이 무서워졌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이분이 그 4년 동안 한 것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날을 기다리는 사이에 좋은 날을 살 수 있는 몸이 먼저 굳어버렸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집안에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다음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같은 청주에 사는 박수님 씨, 75살입니다. 이분도 이른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처음 3달은 이분도 힘들었습니다. 밥을 못 먹었고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런데 넉 달째 되던 날 아침, 이분은 신발을 신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나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동네 한 바퀴를 걸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그런데 걷다가 이웃집 담벼락에 빨간 장미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한참을 멈췄습니다.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눈물이었습니다. 아직 꽃이 예쁘게 보이는 눈이 내게 있구나 하는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또 걸었습니다. 걷다가 복지관 앞을 지나쳤습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화투를 배웠습니다. 화투를 치면서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웃음이었습니다. 71, 매주 복지관을 갔습니다. 72, 친구들과 봄나들이를 갔습니다. 73, 손자한테 그림 그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75,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이분의 얼굴에는 빛이 납니다. 같은 청주, 같은 나이, 같은 처지. 그런데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달랐습니까? 신발을 신었는가, 신지 않았는가. 그 하나였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당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당신을 만든다. 이명자 씨와 박수님 씨에게 일어난 일은 같았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달랐습니다. 그 반응 하나가
4년 뒤의 삶을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노년과 무너지는 노후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5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전거는 달릴 때 쓰러지지 않습니다. 페달을 밟고 앞으로 나아갈 때 균형을 잡습니다. 그런데 멈추는 순간 넘어집니다. 우리 몸도 꼭 이렇습니다. 움직일 때 살아납니다. 멈추면 굳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신체 활동은 하루 20분 남짓의 가벼운 걷기입니다. 헬스장이 아닙니다. 마라톤이 아닙니다. 그냥 동네 한 바퀴입니다. 그 20분이 만성질환의 위험을 낮추고 우울증을 막고 수면의 질을 올립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20분 동안 만나는 것들입니다. 담벼락의 꽃, 이웃의 얼굴, 계절의 냄새. 박수님 씨가 걷다가 멈춘 빨간 장미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 꽃 하나가 이분의 남은 5년을 바꿨습니다. 충남 아산에 사는 김분희 씨, 올해 73입니다. 이분도 걷기를 시작하면서 달라진 분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꽃을 좋아했지만 꽃을 산 적이 없었습니다. 가족 밥상에 쓸 돈도 모자랐고 나를 위해 돈을 쓰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봄날 걷다가 꽃집 앞에 멈췄습니다. 노란 프리지어가 한 다발 놓여 있었습니다. 향이 코끝에 닿았습니다. 이분은 지갑을 열었습니다. 5,000원짜리 꽃 한 다발을 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꽃을 산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꽃병에 꽂고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나중에 이분은 말했습니다. 그게 서러움이었는지 고마움이었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 꽃이 너무 예뻐서 이걸 이제야 샀다는 것이 이상하게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날 이후 이분은 일주일에 한 번 꽃을 삽니다. 5,000원짜리도 좋고 3,000원짜리도 좋습니다. 식탁 위에 꽃이 있는 아침이 전과 다릅니다. 꽃을 보면서 밥을 먹는 것이 이분에게는 지금 하루 중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몸을 움직이다 보면 이런 순간들을 만납니다. 장미도 만나고 프리지어도 만나고 이웃도 만납니다. 그 만남들이 조금씩 쌓여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쌓여 한 달을 바꾸고 그 한 달들이 모여 남은 인생을 바꿉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가 발표한 연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우울감이 40% 낮게 나타났습니다. 40%입니다. 약이 아닙니다. 병원이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 하나로 40%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어서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이 어렵다고. 처음 가는 곳이 낯설다고. 맞습니다. 처음은 낯섭니다. 그런데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을 처음 심을 때 흙이 딱딱합니다. 삽을 꽂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한 번 심고 나면 싹이 납니다. 두 번째는 조금 쉽습니다. 세 번째는 더 쉽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꼭 이렇습니다. 처음 복지관 문을 여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2번 가면 얼굴이 보입니다. 3번 가면 이름을 압니다. 이름을 아는 사람이 생기는 순간 하루가 달라집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이 724명의 삶을 85년에 걸쳐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노년의 행복과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따뜻한 인간관계라고. 돈이 아니었습니다.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오늘 어떻게 지냈냐고 물어봐주는 사람. 그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노년의 행복을 결정했습니다. 복지관이든 경로당이든 문화센터든 동네 공원이든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그곳에 여러분을 기다리는 인연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작은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괴테는 87세에 파우스트를 완성했습니다. 평생을 써온 작품의 마지막 장을 87에 마무리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그러나 그 방황이 곧 전진이다.
배운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법을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노래 교실에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버스를 타고 낯선 동네에 가보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처음 경험하는 그 순간 뇌가 살아납니다. 설렘이 생깁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박정희 씨, 72살입니다. 30년 넘게 교단에 섰던 선생님입니다. 퇴직 후 반년이 지났을 때 옛 제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요즘 뭐 하세요? 그 질문 앞에서 이분은 잠깐 멈췄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그냥 있어요. 그 말이 이분에게 충격이었습니다. 30년을 교단에서 살았던 사람이 반년이 지난 뒤에 아무 답도 없다는 것이. 그날 밤 이분은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수채화 수업을 등록했습니다. 젊을 때부터 배우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항상 나중에 하자고 미뤄왔던 것이었습니다. 첫 수업날 팔레트 앞에 앉았을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설렘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설렘이 있다는 것이 새삼스러웠습니다. 지금 이분은 매주 화요일 오전이 기다려집니다. 아들이 가끔 전화해서 말합니다. 엄마, 요즘 많이 바빠 보여요. 그 말이 이분에게 가장 큰 칭찬입니다. 바쁜 엄마. 퇴직 후 반년 동안 없었던 말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내 삶의 키를 내가 잡는 것입니다. 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배는 바람이 어디서 불어도 키를 잡은 사람이 방향을 정합니다. 순풍이 불어도 역풍이 불어도 키를 잡은 사람이 있어야 배가 원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키를 내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는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갑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사는 최봉수 씨, 78살입니다. 이분은 이른에 자식들이 이제 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부양할게요. 이분은 정말 쉬었습니다. 처음에는 편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마다 눈치가 보였습니다. 내가 짐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전에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75이 됐을 때 거울을 보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78 어느 날 밤 이분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 남은 시간에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때 정약용 선생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루를 헛되이 보내는 것은 하루를 잃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조금씩 잃는 것이다. 최봉수 씨는 이른에 키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갔습니다. 자식이 부양해준다고 해서 내 삶의 키를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내 밥상을 내가 차리고, 내 하루를 내가 시작하고, 내 외출을 내가 결정하는 것. 그것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삶의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때 자식도 죄책감 없이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모가 빛나면 자식도 편안해집니다. 그것이 자식을 위한 가장 깊은 사랑이기도 합니다. 5번째는 오늘 하루에서 작은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박수님 씨가 담벼락 앞에서 멈췄던 그 빨간 장미, 김분희 씨가 식탁 위에 올려놓은 노란 프리지아, 그것이 이분들의 삶을 바꿨습니다. 오늘 아침 밥이 따뜻했다는 것, 오늘 하늘이 맑았다는 것, 오늘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다는 것, 그 작은 것들을 보는 눈이 열리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안경 렌즈를 바꾸는 것처럼 같은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치처럼 느껴지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가족과 남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오늘 하루의 작은 아름다움을 내가 먼저 알아채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오랫동안 받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살아있다는 것 하나로 충분합니다. 이 5가지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70세 이후의 삶은 환경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명자 씨와 박수님 씨에게 주어진 환경은 같았습니다. 그런데 선택이 달랐습니다. 박정희 씨에게 퇴직은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앞에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김분희 씨는 평생 꽃을 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73세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꽃을 샀습니다. 그 선택들이 쌓여 지금의 그분들이 됐습니다. 꽃은 내년을 기약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핍니다. 봄이 오면 재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그냥 핍니다. 여러분도 그 꽃들처럼 그냥 피셔도 됩니다. 지금 이 나이에 이 자리에서 그냥 활짝 피셔도 됩니다. 박수님 씨가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오던 날 밤이었습니다. 숙소 창밖으로 제주 바다가 보였습니다. 검고 넓은 바다였습니다. 이분은 그 바다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5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넉 달째 되던 날 아침, 무릎이 시큰거리면서도 신발을 신던 그날, 담벼락 앞에서 빨간 장미를 보고 눈물을 흘리던 그날, 그날의 자신이 지금 제주 바다 앞에 서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도 눈물이었고 지금도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의 무게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날의 눈물은 살아있다는 안도였고 지금의 눈물은 잘 살아왔다는 감사였습니다. 이분은 창문을 닫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신발을 신길 잘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70이시라면 골든타임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75이시라면 골든타임의 마지막에 서 계십니다.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됩니다. 박수님 씨는 70에 신발을 신었고 75에 제주도를 갔습니다. 5년이면 그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딱 하나만 하십시오. 내일 아침 신발을 신으십시오. 거창하지 않습니다. 동네 한 바퀴면 됩니다. 걷다가 꽃을 보면 멈추십시오. 이웃을 만나면 인사하십시오. 복지관 앞을 지나거든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오랫동안 하고 싶었는데 나중으로 미뤄온 것이 있으십니까? 수채화여도 좋고 노래여도 좋고 꽃 한 다발을 사는 것이어도 좋습니다. 그 하나가 시작입니다. 그 시작이 5년을 만들고 그 5년이 남은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살아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아온 날들이 얼마나 많으셨는지, 뒤로 물러선 순간이 얼마나 많으셨는지 모릅니다.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자신을 뒤로 밀어온 그 세월이 얼마나 깊고 무거운 사랑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묵묵한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세월이 지금 여러분을 여기 서 있게 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자기 자신에게도 주셔도 됩니다. 꽃 한 다발을 자신을 위해 사는 것.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던 것을 드디어 시작하는 것. 내일 아침 신발을 신고 동네 한 바퀴를 걷는 것. 그 작은 것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노후를 바꿉니다. 70세는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장 따뜻한 시간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에픽테토스가 말했고, 괴테가 증명했고, 정약용 선생이 당부했습니다. 결국 같은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남은 인생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세요. 지금 사시는 지역과 함께 내일 시작하고 싶은 것 하나를 써주십시오. 그 한 줄이 지금 혼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누군가에게 가장 현실적인 용기가 되고 여러분의 황금 노후를 위한 다짐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황금 노후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평생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금 노후였습니다.